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지방직 대비 재배학 모의고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시험 끝나고 채점하신 후에 아마 지금까지 공부 별로 못하셨죠? 채점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내가 과연 이번에 필기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못할 것인지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사실 집중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지방직 준비에 전념하실 때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생각하느라고 시간 버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리고 특히 국가직 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더 열심히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지방직 시험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면 충분히 지방직에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거든요. 이제 진짜 마음 다잡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방직 준비에 전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이 모의고사 수업 같은 경우는 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루에 3회 분량씩 총 6주 동안 18강 분량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실 때에는 먼저 문제 다운받아서 문제 푸시고 수업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문제 푸실 때에는 회차당 20분 정도 시간 잡고 풀어주시다가 점점 회차가 진행이 될수록 시간을 줄여가시고요. 시험장에서 시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시간 조절하는 연습까지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복습을 하실 때는 이론서에서 해당 내용 찾아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복습해야 되는 거 아시죠? 문제하고 답만 외우는 방식으로 복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론서에서 해당 내용 찾아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확실하게 복습해 주세요. 당부드릴게요. 그럼 이제 재배학 모의고사 1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종자의 퇴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보기를 보시면 저장 중에 종자가 발화력을 상실하는 주된 원인은 원형질 단백의 분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형질 단백의 분해가 아니라 원형질 단백의 응고 이렇게 바뀌어야 맞는 내용이 되죠. 저장 중에 종자가 발화력을 상실하는 주된 원인은 원형질 단백의 응고이고요. 그리고 효소의 활력 저하와 저장 양분의 소모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해물질 축적과 그리고 발화 유도기구의 분해, 그리고 지질의 자동 산화 등도 종자 퇴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답 4번이에요. 일단 이 종자 퇴화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퇴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생리적 퇴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 병리적 퇴화, 그리고 여기 4번 보기와 관련되는 이 저장 종자의 퇴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번 보기는 유전적 퇴화와 관련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2번 보기는 생리적 퇴화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3번 보기 보시면 이 3번 보기 같은 경우 이거 병리적 퇴화와 관련되는 내용이 됩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따뜻한 조건에서 재배가 된다면 바이러스병이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평지산 시감자 같은 경우 따뜻한 평지에서 재배한 그 시감자는 병리적으로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시감자 퇴화를 막고 싶으면 고랭지에서 채종을 해주어야죠. 그리고 따뜻한 평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서늘한 가을철에 가을 재배를 하면 좀 퇴화가 경감이 되겠죠. 그리고 이 병리적 퇴화라고 하는 것을 막고 싶다면 무병지에서 채종을 해야 되겠고 종자 소독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약재 살포, 그리고 시감자 검정 같은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이 일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는 작물로 구성이 된 거 정답 1번이네요. 지금 이거 화성이 일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이건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중성식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성식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중성식물 같은 경우는 일정한 한계 일장이 없죠. 일정한 한계 일장이 없고 대단히 넓은 범위의 일장에서 화성이 유도됩니다. 대단히 넓은 범위의 일장에서 화성이 유도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특성을 가진 식물은 강낭콩, 고추, 토마토, 강낭콩, 고추, 토마토, 당근, 샐러리, 당근, 샐러리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1번 보기 당근, 샐러리, 당근, 샐러리, 강낭콩, 고추, 토마토, 당근, 샐러리 얘네 중성식물이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중성식물의 특징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특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성이 일정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번 보기 보시면 강낭콩, 나팔꽃 이렇게 써 있어요. 강낭콩은 중성식물 봤는데 나팔꽃은 중성식물이 아니죠. 나팔꽃 같은 경우는 단일식물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러면 장일식물, 단일식물 이것도 한번 어떤 애들이 있는지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장일식물에 해당하는 것부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일식물에 해당하는 것은 맹류, 양귀비, 시금치, 맹류, 양귀비, 그리고 시금치, 양파, 상추, 아마, 양파, 상추, 아마, 그리고 티머시, 아주까리, 감자, 티머시, 아주까리, 감자 이런 것들이 장일식물에 해당합니다. 이 장일식물은 장일 조건에서 화성이 유도가 되는 것이죠. 단일 조건에서는 아무래도 화성이 유도가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장일 상태에서 화성이 유도 촉진되는 게 장일식물이고, 그리고 이 장일식물 같은 경우는 최적 일장과 유도 일장의 주체가 장일 측에 있어요. 한계 일장은 단일 측에 있고요. 그리고 또 단일식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단일식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단일식물에 해당하는 것은 국화, 콩, 담배, 들깨, 국화, 콩, 담배, 들깨, 셀비어와 독고마리, 셀비어와 독고마리, 그리고 코스모스, 목화벼, 나팔꽃, 코스모스, 목화벼, 나팔꽃 이런 것들이 단일식물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 단일식물 같은 경우는 단일 조건에서 화성이 유도 촉진되는 것이고요. 장일 조건에서는 당연히 화성 유도 촉진 안 되겠죠. 그리고 단일식물은 개인적인 또 특징적인 사항이 암기가 일정 시간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거, 연속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 그게 또 단일식물이 가진 특징이에요. 그리고 단일식물은 최적 일장과 유도 일장의 주체가 단일 측에 있고요. 한계 일장은 장일 측에 있습니다. 그러면 2번에 강낭콩, 나팔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낭콩 여기, 나팔꽃 여기, 나팔꽃 단일식물. 그리고 여기 3번 보기 셀비어, 독고마리, 셀비어, 독고마리 단일식물이죠. 그리고 여기 4번에 양파, 상추, 양파, 상추 장일식물입니다. 정답 1번.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무 수량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성분 채취를 위해서 재배하는 사탕무 수량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식물 채수, 덩이뿌리 무게, 성분 함량 이 세 가지가 수량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를 곱해서 사탕무 수량을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과실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과실의 수량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과실의 수량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가 있냐면 나무당 과실수와 그리고 과실의 무게,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과실의 수량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과실의 수량을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무당 과실 수 곱하기 과실의 무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과실의 수량을 계산을 하는 공식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1번, 2번, 3번 보기. 이거 곱하면 사탕무 수량 계산을 하게 된다. 이거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번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감자와 모시뿌를 종자 번식보다 생육이 왕성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사항이에요. 영양 번식을 실시를 하면 이렇게 종자 번식보다 생육이 왕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종자 번식이 어려운 작물의 번식 수단으로도 또 영양 번식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량한 유전적 특성을 영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영양 번식이 가진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또 암수 중에서 이온 가치가 높은 쪽만 재배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이제 영양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죠.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런데 2번은 왜 틀렸냐면 머위, 도당귀, 아스파라거스 이런 애들은 취목하는 거 아니고요. 분주를 하는 것이죠. 분주. 분주가 뭐예요? 포기, 나누기. 분주, 포기, 나누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머위, 도당귀, 아스파라거스 등은 분주를 한다. 그리고 이른봄 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3번 보기 볼까요? 양행두, 자두, 그리고 나무, 딸기 이런 거는 당무치법 적용하기 어렵다? 양행두나무, 자두나무, 나무, 딸기 얘네 당무치법 이용합니다. 당목치법 이용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이 당목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를 수평으로 묶고 그리고 각 마디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를 발근시켜서 한 가지에서 여러 개 취목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3번 보기에서 얘기하는 양행두나무, 자두나무, 나무딸기 외에도 포도나무 같은 경우도 이 당목치법 이용합니다. 여기 4번 볼까요? 가지선단부를 휘어서 묻는 방법으로 나무딸기에서 이용된다. 이거는 선취법에 대한 내용이죠. 선취법. 4번은 선취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지선단부 휘어서 묻는 방법이고 나무딸기에서 이용이 되는 거 선취법입니다. 그러면 성토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기 밑에 가지를 많이 내고 성토해서 발근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볼게요. 작물의 내습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이 됩니다. 일단 생유 초기 맹류처럼 잎이 지하 줄기에 착생하고 있는 것은 내습성이 약하다가 아니라 이거 내습성이 좋아지는 조건인 거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생유 초기 맹류처럼 잎이 지하 줄기에 착생하고 있는 것은 뿌리에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되면 내습성이 좋아지는 조건인 거라고요. 내습성이 약하다 아니에요. 정답 4번이 됩니다. 일단 내습성에 관여하는 요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경엽에서 뿌리로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재에서 언급되고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유 초기 맹류처럼 잎이 지하줄기 착생하고 있는 거 이게 뿌리에 산소 공급하는 능력이 커서 그래서 내습성이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 1번 보기에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뿌리 피층세포가 진열로 되어 있는 게 사열로 되어 있는 것보다 또 뿌리에 산소 공급하는 능력이 좋으니까 이게 또 내습성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벼 같은 경우도 경엽에서 뿌리로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이 좋죠. 왜 그래요? 벼 같은 경우는 통기계가 잘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상부에서 뿌리 쪽으로 산소 공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작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벼가 담수 조건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2번 보시면 뿌리가 황화수소, 아산화철 등에 대해서 저항성이 큰 게 내습성을 강하게 한다. 이렇게 환원성 유해 물질에 대한 저항성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게 또 내습성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뿌리 조직의 목화라고 하는 것도 내습성을 강하게 합니다. 뿌리 조직이 목화됐다. 그러면 환원성 유해물질 침입을 막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습성이 좋아져요. 내습성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뿌리가 얕게 발달한다거나 아니면 스패를 받았을 때에도 부정균 발생력이 좋다면 그게 또 내습성을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3번 한번 봐주세요. 3번 보시면 토마토와 메밀이 파와 양파보다 내습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맞는 사항인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이거 작물의 내습성과 관련된 거는 아마 좀 많이 꼼꼼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이거는 다 전체적인 작물의 내습성을 꼼꼼하게 전부 다 외우고 있지 않아도 3번이 맞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 양파, 당근, 자운형 걔네가 우리 대학 교재에서 언급하는 작물의 내습성 표 중에서 내습성 가장 약한 애들이잖아요. 파, 양파, 당근, 자운형. 파, 양파, 당근, 자운형. 파, 양파, 당근, 자운형. 얘네가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작물 내습성 표에서 작물 내습성 가장 약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내습성 우리 교재에 언급하는 그 작물들 중에서 내습성 가장 약한 애들이라는 거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었으면 3번이 맞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죠? 얘네가 내습성 가장 약한 거니까. 그래서 3번도 맞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단 작물의 내습성이 가장 좋은 거, 가장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가 대표적인 게 벼. 그렇죠? 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벼 같은 경우 통기계가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담수 상태에서 재배할 수 있는 이런 특성 가지잖아요. 벼. 내습성 강하니까 담수 상태에서도 생육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벼뿐만 아니라 연. 그렇죠? 연과 벼, 옥수수 그런 것들이 작물 내습성 강한 것에 해당하죠. 정답 4번이고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육묘의 필요성, 키워드만 한번 칠판에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묘의 필요성. 일단 직파가 분리할 경우 이때 육묘하고요. 그리고 증수도모. 육묘를 하면 증수도모도 할 수 있어요. 수량이 증가되는 거. 증수도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묘를 하면 조기수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도도 증대됩니다. 토지 이용도가 증대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해 방지와 용수 절약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력 절감과 그리고 추대 방지 그리고 종자 절약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노력 절감, 추대 방지 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섞여 있는 보기가 4번 보기예요. 지금 여기 이제 4번 보기 한번 보실래요? 4번 보기 보시면 직파에서 처음부터 넓은 모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중경제초 등에 소요되는 노력이 절감되는 효과. 이거 맞아요. 이런 효과 있어요. 직파에서 처음부터 넓은 모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중경제초 등에 소요되는 노력이 절감되는 효과 있어요. 육묘를 하면. 그런데 봄 결구 배추 같은 경우는 보온 육묘해서 이식하면 직파할 때 포장해서 냉온 시기에 저온 감응해서 추대하고 결구하지 못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요거예요. 노력 절감 효과와 추대 방지 이 두 개를 섞은 게 4번 보기인 거라고요. 그래서 육묘를 하면 직파에서 처음부터 넓은 보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중경제초 등에 소요되는 노력이 절감되는 노력 절감 효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봄 결구 배추 같은 경우는 보온 육묘에서 이식하면 직파할 때 포장해서 냉온 시기에
저온 감응해서 추대하고 결과하지 못하는 현상 방지할 수 있다. 추대 방지 효과 얻을 수 있다. 그거예요. 이 두 개를 섞은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게 대충 보면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번이 됩니다. 지금 여기 1번 보기 같은 경우 이거는 직파 분리할 경우 요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2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증수도모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3번 보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육묘이식하면 담리작도 할 수 있고 경지 이용률도 높일 수 있다. 이거 토지 이용도 증대. 요거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식의 이론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이식을 하면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이론점이 있어요. 어떤 이론점이 있냐면 생육 촉진과 수량 증대 효과 얻을 수 있고요. 토지 이용 효율도 증대가 되고요. 숙기 단축도 될 수 있고요. 활착 증진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활착 증진 효과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육묘 중에 가식을 하면 단근이 돼요. 뿌리가 잘라지는 단근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육묘 중에 가식을 해서 단근이 되면 뿌리가 잘라진 거니까 상처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탄수화물, 상처치유 호르몬 그런 것들이 오면서 막 새로운 잔뿌리가 밀생해서 근근이 충실해집니다. 그래서 정식, 진짜로 옮겨지는 그 정식을 할 때 활착을 빠르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근, 우엉같이 직근을 가진 것들은 어릴 때 이식을 해서 뿌리가 손상되면 그 후에 근계 발육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당근이 되어서 새로운 잔뿌리 밀생에서 근근이 충실해지기 때문에 정식을 했을 때 활착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긴 해. 그런데 무당근, 우엉 얘네는 어릴 때 이식을 해서 뿌리가 다치면 그 후 근계 발육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따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답 4번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 1번 봐주세요. 1번 같은 경우 이거 생육 촉진과 수량 증대 효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 2번 이거 토지 이용 효율 증대, 토지 이용 효율 증대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3번 이거는 숙기 단축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묘 중에 가식을 하면 뿌리가 잘라지는 단근이 되고 그렇게 단근이 되면 상처 생긴 거니까 상처 치유 호르몬 그리고 탄수화물 그런 것들이 그쪽으로 몰려오면서 새로운 잔뿌리가 밀생해서 근근이 충실해지기 때문에 활착 증진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무당근, 우엉 같은 애들은 어렸을 때 이식을 해서 뿌리가 다치면 그 후에 근계 발육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무당근, 우엉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정답 4번이 돼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수박, 참외, 결구배추, 목화 걔네도 뿌리가 절단되는 게 해로워요. 그래서 수박, 참외, 결구배추, 목화같이 뿌리 절단되는 게 해로운 애들은 부득이 이식을 굳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분파를 해서 육묘하고 뿌리가 절단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보기를 보시면 옥수수의 고온 저항성을 북돋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온 저항성이 아니라 저온 저항성 이렇게 바뀌어야 맞는 내용이 되죠. 저온 저항성을 북돋운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또 다양하게 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옥수수는 저온 저항성을 북돋는 거 그리고 또 밀, 완두, 해바라기 같은 애들 얘네 암중마라 생장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증대가 생장을 촉진하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낭콩 종자 파종하기 전에 이산화탄소 함유된 물에 담그면 생장 진화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과실이나 채소 같은 경우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고 저장을 하면 대사 기능이 억제되어서 품질이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특성도 볼 수가 있죠. 8번의 정답 4번입니다. 9번으로 가볼게요. 개통육종과 집단육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입니다. 일단 1번이 정답인데요. 개통육종은 육종 효과가 빨리 나타나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일단 개통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잡종 초기 세대부터 개통 단위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육종 효과가 빨리 나타나죠. 그런데 잡종 초기부터
계통 단위로 선발하는 계통 육종은 육종 재료의 관리와 선발에 많은 시간, 노력, 경비가 든다고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통 육종 같은 경우는 F2 세대부터 선발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유관 관찰이나 특성 감정이 용이한 질적 병질 계량에 효율적이죠. 그리고 여기 집단 육종 같은 경우는 잡종 초기 세대에 집단 재배를 하기 때문에 유용 유전자를 상실할 염려가 적고 선발을 시작하는 후기 세대에는 동형적 합체가 많기 때문에 폴리진이 관여하는 양적 형질 계량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집단 육종 같은 경우는 집단 재배에 의해서 자연 선택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출현 빈도가 낮은 우량 유전자형 선발할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9번의 정답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우성불입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2번이 됩니다. 2번 보기 보면 유전자 우성불입성이 화분친에 관계없이 불임이 된다? 아니죠? 2번 유전자 우성불입성이 아니라 세포질 우성불임성. 세포질 우성불임성이 화분친에 관계없이 불임이 되기 때문에 양파처럼 영양기관 이용하는 작물에서 일대접종 생산하는 데 이용이 되는 거죠. 정답 2번 유전자 우성불임성 아니고요. 세포질 웅성불임성 정답 2번입니다. 일단 이 웅성불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작용에 의해서 아예 화분이 형성되지 않거나 화분이 제대로 발육하지 못해서 수정 능력이 없어서 종자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웅성불임성에는 행내 MS 유전자와 세포질의 미토콘드리아 DNA라고 하는 게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행내의 유전자만 관여하는 웅성불임성이 유전자 웅성불임성인 거죠. 세포질 유전자만 관여하는 웅성불임성은 세포질 웅성불임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행내 유전자와 세포질 유전자 상호작용에 의해서 웅성불임성이 나타나는 것은 세포질 유전자 웅성불임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포질 유전자 웅성불임성 같은 경우는 화분친의 임성회복 유전자에 의해서 임성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질 웅성불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분친에 관계없이 불임이 되고요. 이제 1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토양수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이 됩니다. 3번 보시면 흡수수는 표면 장력 때문에 토양 공급 내에서 중력이 저항해서 유지되는 수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면 장력 때문에 토양 공급 내에서 중력이 저항해서 유지되는 수분은 모관수죠. 정답 3번입니다. 모관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으면서 말씀드려 볼까요? 토양 수분의 형태 관련해서 토양 수분의 형태 결합수부터 한번 토양 수분의 형태 먼저 결합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결합수라고 하는 것은 점토광물에 결합이 되어 있어서 분리시킬 수 없는 수분이죠. 점토광물에 결합이 되어 있어서 아예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결합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흡습수라고 하는 게 있죠. 흡습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흡습수라고 하는 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토양 입자 표면에 피막상으로 흡착된 수분이에요. 토양 입자 표면에 피막상으로 흡착된 수분. 피막상으로 흡착된 수분이 흡습수입니다. 그리고 흡습수 같은 경우는 PF 4.5에서 7 정도죠. PF 4.5에서 7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관수가 표면 장력 때문에 토양 공급 내에서 이 모관수 이게 표면 장력 때문에 토양 공급 내에서 중력이 저항해서 유지되는 수분이고요. 그리고 PF 2.7에서 4.5 정도죠. PF 2.7에서 4.5 정도입니다. 그리고 식물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분이 이 모관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력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중력수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비모간 공극에서 흘러내리는 물이고요. PF 값이 약 0에서 2.7 정도예요. PF가 0에서 2.7 정도입니다. 예, 이거 작물이 이용하려면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작물이 이용하기도 전에 밑으로 쑥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권 이하로 내려간 것은 직접 이용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라고 하는 것도 있죠. 지하수 같은 경우는 지하에 정체되어 있는 물이고요. 이게 모관수의 근원이 됩니다. 그죠? 이게 모관수의 근원이 되는 물이에요. 그리고 지하수위가 낮으면 토양이 건조하기 쉽고 지하수위 높으면 과습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여기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토양 수분 함량은 건토에 대한 수분 준량비를 표시하고 절대 수분 함량이 표시된다. 이거 맞는 사항인데 이거 같은 경우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여기다가 넣었고요. 그리고 장무로 수료가 연결된 척도를 표시할 때 보통 토양 수분 장력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토양 수분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수분 함량이 토양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단위 면적당의 힘이에요. 그리고 또 단위라고 하는 거, 단위는 수주의 높이 또는 기압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표시를 하면은 단위가 너무 커.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PF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PF 옆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토양에서 수분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PF 0에서 2.7, 2.7, 4.5, 4.5에서 7 이렇게 위쪽으로 갈수록 PF 옆에 있는 숫자가 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PF 옆에 있는 숫자가 커질수록 이렇게 0에서부터 2.7, 4.5에서 7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위쪽으로 갈수록 토양에서 수분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위쪽으로 갈수록 토양 입자하고 물이랑 더 찰싹 세게 붙어 있거든. 그래서 11번 정답 3번입니다. 12번으로 가볼게요. 이형 접합체가 양친의 중간 형질을 나타내고 F2가 1대2 대 1로 분리하는 거 정답 1번입니다. 이형 접합체가 양친의 중간 형질을 나타내는 것은 불완전 우성이잖아요. 불완전 우성. 그죠? 불완전 우성. 이거예요. 불완전 우성이 이형 접합체가 양친 중간형 나타내고 F2 1대2 대 1로 분리하죠. 그리고 코스모스 금어초 분꽃의 꽃색깔 이게 불완전 우성 나타나는 거예요. 정답 1번입니다. 그런데 효소단백질의 아이소자임 그리고 사람 Mn혈액형 유전 이거 같은 경우 효소단백질의 아이소자임 그리고 사람 Mn혈액형의 유전 이것도 F2 1대 2대 1로 분리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공우성이잖아. 그죠? 2번 보기, 3번 보기 이것도 F2 1대 2대 1로 분리하는 건 맞는데 이거는 불완전 우성 아니고 공우성입니다. 공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형 접합체의 두 대립 유전자의 특성이 두 대립 유전자의 특성이 모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형 접합체의 두 대립 유전자의 특성이 모두 나타나는 것. 이게 공우성이에요. 그런데 12번 문제는 이형 접합체가 양친의 중간형이래잖아. 두 개의 특성 모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간형. 중간형. 이렇게 나타나면 그거는 불완전 우성인 거고 이렇게 모두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공우성인 거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보기 보시면 멘델의 교배 실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완전 우성.
완전 우성 나타나는 거잖아요. F2 표현형은 3대 1로 분리하는 건 다 아시죠? 12번 정답 1번입니다. 13번으로 가볼게요. 채소류 전목 유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입니다. 수박 오이 참외 전목 실시하면 흰가루병이 강해진다가 아니라 흰가루병이 약해진다. 정답 4번입니다. 이거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밥과 채소류 전목의 분리한 점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죠. 밥과 채소류 접목의 불리한 점. 이거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밥과 채소류 접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일단 토양 전염성 병 발생도 억제되고 저온, 고온 같은 불량한 환경에 대한 내성도 증가가 되고 흡비력도 좋아지고 과습을 잘 견디고 과식 품질이 우수해지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건 이로운 점, 좋은 점이고 불리한 점도 있다고요. 어떤 불리한 점이 있냐면 질소 과다 흡수 우려가 있죠. 질소 과다 흡수 우려가 있다는 것. 그리고 기형과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 기형과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당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흰가루병에 약해지죠. 흰가루병이 약하다고요. 흰가루병에 약하다. 흰가루병에 약하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막 수박, 오이 막 이런 거가 써 있어가지고 뭔가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보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봤잖아요. 요거만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요. 정답 4번이 됩니다. 14번 문제 해볼게요. 반수체 육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이 됩니다. 양친간 유전자 재조합 기회가 많아서 선발 효율이 높다? 아니에요. 반수체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형접합체 F1으로부터 반수체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3번 보기에 아예 써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반수체 육종은 이형접합체 F1으로부터 화분의 1N짜리 화분 염색체를 배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친간 유전자 재조합의 기회가 F1이 배우자 형성을 할 때 그때 한 번뿐이에요. 반수체 육종은 이형접합체 F1으로부터 화분의 염색체를 배가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친간 유전자 재조합의 기회가 F1이 배우자 형성을 할 때 그때 한 번뿐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유전자 재조합 기회가 많은 거 아니에요. 유전자 재조합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 F1이 배우자 형성을 할 때 한 번밖에 없다고. 정답 4번입니다. 그리고 또 1년 차에 순계를 선발을 하기 때문에 기상조건 등 환경 적응성 선발할 기회가 없다는 단점도 있어요. 물론 좋은 점 1번, 2번 막 이런 좋은 점 많이 있지만 이렇게 단점도 있다는 거죠. 정답 4번이고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면 연장과 발화 억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양파는 건조해서 저장하는 것이 발화 억제 방법으로 가장 널리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파는 건조시켜서 저장할 수 없어요. 일반 종자는 건조해서 저장하면 발화 억제되죠. 그런데 감자나 양파 같은 애들은 건조시켜서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자, 양파처럼 건조시켜서 저장할 수 없는 것은 저장 중에 발화 억제를 위해서 온도를 조절하고 약제 처리를 하고 방사선 처리를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죠. 정답 1번이에요. 구체적으로 여기 2번 보기 봐주세요. 이게 온도 조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봐주세요. 이거 방사선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4번 봐주세요. 이거 약제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건조시켜서 저장할 수 없는 것들, 감자나 양파처럼 건조시켜 저장할 수 없는 것들은 온도 조절, 약제 처리, 방사선 처리 같은 것을 이용을 합니다. 정답은 1번.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정답 2번입니다. 2번 보기 같은 경우 파생계통 육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일개체, 일개통 육종에 대한 내용이죠. 2번은 일개체, 일개통 육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개체, 일개통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F2에서 F4까지 매 세대 모든 개체로부터 1입씩 체종해서 집단 재배를 하죠. 그리고 F4가 개체별로 F5 계통 재배한다고요. 그래서 이 1개체 1계통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육종과 계통 육종 이점 모두 살리는 방법이고요. 잡종 초기 세대에 집단 재배를 하잖아요. 그죠? F2에서 F4까지 매 세대 모든 개체로부터 1입씩 체종해서 집단 재배를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잡종 초기 세대에 집단 재배를 하기 때문에 유용 유전자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육종 규모도 작잖아요. 그래서 온실 등에서 육종 연한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1개체 1계통 육종이라고 하는 거가요. 그럼 파생계통 육종이라고 하는 거, 이 파생계통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F2에서 질적 형질에 대해서 개체 선발을 하죠. 파생계통 육종은 이거는 F2에서 질적 형질에 대해 개체 선발을 해서 파생계통을 만들죠. 파생계통을 만들고 그리고 파생계통별로 집단 재배를 한 후에 파생계통별로 집단 재배를 한 후에 F5나 6 정도로 가서 F5에서 F6 세대의 양적 형질에 대해 개체 선발합니다. 이게 파생계통 육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일개체 일계통 육종하고 파생계통 육종하고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F2에서 질적 형질에 대해서 개체 선발하고 파생계통을 만들고 그리고 파생계통별로 집단 재배를 한 후 F5나 6 세대로 가서 양적 형질에 대해 개체 선발을 하는 거. 이게 파생계통 육종이고요. 이 파생계통 육종이라고 하는 거 계통 육종과 집단 육종 절충한 방법이죠. 그래서 16번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7번 문제 가볼게요. 버널리제이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이 됩니다. 성숙한 잎에 당과 같은 탄수화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버널리제이션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대충 보면 그럴듯해요. 아무래도 우리 이거 버널리제이션과 관련해서 온도도 중요하지만 온도 외에 탄수화물 공급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온도 이외에 버널리제이션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산소, 광, 그리고 건조, 탄수화물 이런 게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탄수화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버널리제이션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공급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배나 생장점에 탄수화물이 공급돼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잎이 아니라 그죠? 배나 생장점에 탄수화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버널리제이션 효과가 나타나기 힘든 거잖아. 배나 생장점. 정답 3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탄수화물 공급되지 않으면 버널리제이션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다. 요건 다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디 이걸 바꾸면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성숙한 잎 아니에요. 배나 생장점에 당과 같은 탄수화물 공급되지 않으면 버널리제이션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말 나온 김에 또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절대로 필요하고 호흡을 저해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버널리제이션도 저해되죠. 그리고 최하종자 저울 처리의 경우에는 광해 유무가 버널리제이션에 관계하지 않지만 고온 처리할 때는 암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처리 중에 종자가 건조하면 버널리제이션 효과가 감소됩니다. 18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아부시스산, 저온, 칼슘 이온이 낙과 촉진하는 방향, 사이토키닌이 낙과 억제하는 방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아부시스산이라고 하는 거 이거 ABA 우리가 약자로 ABA 이렇게 쓰는 거죠. 이 ABA라고 하는 거가 낙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저온, 칼슘 이온 이거는 낙과 억제하는 방향으로 시토키닌과 저온, 칼슘 이온 등은 낙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아부시스산 ABA는 낙과 촉진하는 방향. ABA는 낙과 촉진하는 방향, 시토키닌, 저온, 칼슘 이온은 낙과 억제하는 방향. 정답 3번이에요. 3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낙과 관련해서 그래도 좀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실 수 있게 지금 여기 3번 보기를 구성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책에 써 있는 내용을 볼 때는 진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고 넘어가지만 문제 보기로 나와 있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생리적 낙과라고 하는 게 뭔지 이런 거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1번 보기에 이거 생리적 낙과가 무엇인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낙과 시기에 따라서도 조기 낙과와 후기 낙과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리적 낙과의 원인으로 2번 보기 내용이 이게 생리적 낙과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여기 이제 4번 보기 이것도 생리적 낙과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전 생식격리 장벽이 있는 교배조합에서 F1 종자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거 정답 2번입니다. 일단 서로 다른 종속 간 교배를 실시를 한다면 주두에서 화분이 발화하지 못한다거나 발화된 화분관이 신장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정란 발육이 정지되거나 퇴화하는 등 생식격리 장벽 때문에 정상적인 잡종 종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 전에 생식격리 장벽이 있는 교배조합은 화주를 절단을 해서 수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방 속으로 화분을 주입한다거나 아니면 기내 수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F1 종자를 얻을 수 있어요. 수정 전 생식격리 장벽이 있는 교배조합이라고 한다면 화주를 절단해서 수분을 하거나 자방 속으로 화분을 주입하거나 아니면 기내 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정되게 도와줌으로써 정상적인 F1 종자 얻을 수 있다고요. 수정 전 생식격리 장벽이 있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수정 후에 생식격리 장벽이 있다면 수정 후 생식격리 장벽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수정된 배주나 배 또는 사방을 분리해서 배양함으로써 배 발생을 도와줄 수 있어요. 자방을 분리해서 배양하는 거 이거는 수정 후 생식격리 장벽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수정 전이 아니고 정답 2번입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베렐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파종상의 고온으로 2차 유면에 들어간 상추종자 발화 증진에 효과가 있다. 이거 3번 보기는 지베렐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시토키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토키닌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랑 세트로 기억을 해야죠. 그죠? 세포 분열 촉진. 이게 시토키닌과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네. 그리고 이 시토키닌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에서 합성이 되어서 물관을 통해서 수송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미 사실 다 암기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세포 분열 촉진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토키닌은 종자 발화를 촉진을 해요. 그런데 특히 파종상의 고온으로 2차 휴면에 들어간 상추 종자 발화 증진에 효과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시토키닌 처리를 하면 잎의 생장을 촉진을 하고 또 호흡 억제해서 엽록소와 단백질 분해를 지연시키고 잎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그런 특성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 저장 중 신선도 유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이런 게 다 시토키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정답이 3번이고요. 그리고 지베렐린 같은 경우 미습종자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베렐린 같은 경우 이렇게 화학 형성, 개화 촉진, 요거 2번 보기 내용은 우리가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4번 보기를 한번 봐주세요. 4번 보기를 보시면 뽕나무 지베렐린을 살포하면 단백질이 증가가 된다. 우리 지베렐린 같은 경우 재배적 이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지베렐린 이용해서 휴면타파 발화 촉진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화석유도와 개화 촉진 효과도 얻을 수 있죠. 지금 여기 2번 보기 내용 이게 화석유도와 개화 촉진 효과예요. 그리고 그 외에 경이업 신장 촉진 효과, 단위 결과 유도, 그리고 수량 증대, 그리고 성분 변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뽕나무의 지베렐린 50ppm 살포하면 단백질 증가되는 이런 성분 변화되는 이런 특성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은 시토키닌. 이렇게 해서 지금 재배학 모의고사 문제풀이 1회를 이제 같이 풀어봤는데요. 아마 지금 이거 1회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문제 푸시면서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제가 원래는 모의고사 문제풀이 진행할 때 첫 번째 날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를 좀 쉽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에 특히 첫 번째 날 중에서도 1회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고득점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문제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에 제가 좀 일부러 1회부터 조금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국가직 시험 끝나고서 해이해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긴장하시라고 제가 1회부터 어려운 문제 가지고 왔어요. 2회도 쉽진 않으실 거예요. 2회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보다는 조금 좀 덜 어려운데 그래도 술술 풀리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지금 좀 긴장하시고 마음 다잡으시라고 이렇게 좀 1회 문제 어렵게 가지고 왔는데요. 모의고사 문제풀이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 문제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쉬운 회차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긴장하시라고 일부러 좀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게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좋은 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리고 뭐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럴 때는 지금 다룬 것보다 조금 쉬운 수준 문제들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진짜로 고득점 하실 수 있는 그런 회차도 앞으로 있으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점수 안 나오게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쉬운 회차, 고득점 하시는 회차 그런 것도 있고 어려워서 좀 점수 안 나오는 회차도 있고 좀 골고루 좀 다양한 수준으로 문제를 다뤄볼 계획입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2회차 보도록 할게요.